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올해 잘 올라가다가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최근까지 떨어져 내리면서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드신 분이 많을 텐데 일단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자, 안타깝지만 좋지 않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면서 국채금리가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중국이 던진 장기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장기 국채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단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절을 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중국이 왜 파는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미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를 팔게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대출 금리와 연동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되고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그 싸움을 미국 장기채를 매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하고 없는 얘기기도 합니다. 한때 중국이 미국 장기 국채를 매도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 기관들이 미국 장기 국채를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번에도 중국이 어떤 공격의 형식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를 매도한다, 이렇게 보는 의견은 많이 없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하는 성격이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중국의 포트폴리오 변경입니다.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대부분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급격한 환율의 변화에 대응을 하려는 거죠.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헤지펀드가 또는 투기꾼들이 위안화를 공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공매도 세력을 잡았죠. 그때가 2016년인데 만약에 그때 못 막았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 왔을 텐데 중국이 소로스의 공매도를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건 안 오고 그냥 넘어갔죠. 이런 것도 있지만 외환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환위기가 오는 걸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례가 대표적인데, 해외에서 빌려준 돈, 이런 단기자금들이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상환을 요구하고, 기업들도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달러가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달러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환전을 하려고 그러면 달러 수요가 워낙에 많으니까 환율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1달러를 환전할 때 한 1,300원만 줘도 환전을 해주던 게 이렇게 외환위기가 터지면 1달러에 5,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치솟는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IMF에 아무도 우리나라에 달러를 빌려주지 않으니까 아주 고금리로 달러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그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수 신흥국들은 외환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달러, 금, 유로 이런 식으로 일정 수준의 외환을 항상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걸 투자를 해서 외환 보유고를 쫙 늘리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이걸 안전하게 잘 가지고 있는 게 목표입니까? 당연히 안전하게 잘 가지고 있는 게 목표예요. 미국 장기 국채가 만기가 도래하면 이걸 다시 장기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단기 국채를 삽니다. 훨씬 더 이자도 높고 크게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림을 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 장기채입니다. 이 장기채를 사는 대신에 단기채라든가 아니면은 모기지 채권 등을 사면서 이 자리를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에서 이제 미국 달러 관련 자산 비중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장기국채를 팔고 단기국채를 사거나 아니면 모기지 채권을 사거나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면 꼭 먹고 알 먹고죠. 안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금 짜증이 나고 있는데 중국이 장기 국채를 매수 안 해준다, 이런 시그널을 줘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끌어올려지고 대출 금리가 끌어올려지면서 뭔가 약간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이런 효과도 있고, 중국이 외환 보유고에서 이자가 높은 미국 단기 국채를 매수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석이조의 상황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물량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미국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중국을 방어하거나 이런 목적이기보다는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미국 기관들이 단기 국채를 매수해서 연 1%, 2% 되는 이자를 받으려고 투자기관들이 단기 국채를 매수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투자기관들은 경기 침체가 향후에 도래하게 되면 장기 국채를 매수하고 있으면 적게는 20%, 많게는 50%가량의 엄청난 수익을 거둬요. 안전자산 선호 영상으로 장기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요 기관들은 장기 국채를 매수하고 중국은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 미국 기관들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아닌데, 자, 그러면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나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미국 장기 국채 사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천천히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 국채는 금리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오르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국채에 투자해야 되는 자금은 일부예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려왔냐? 입출금도 가능하고 금리가 오를 때 그대로 반영되는 MMF에 꽤 많은 자금을 넣고, 일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급등하는 자산, 이건 보험이다 생각하고 돈을 빼지 못하니까 일부 자금은 국채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철저히 장기 분할 매수해라. 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해도 아무도 안 지키죠. 그냥 아무 때나 막 삽니다. 모든 자금을 털어서 이제 장기 국채, 나는 화끈하게 지른다, 이렇게 몰빵을 해놓고 조금 금리 올라서 가격 좀 떨어지면은 걱정하다가 욕하면서 손절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가끔은 막 3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이런 걸로 베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경고드리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투자하셔서는 안 돼요. 장기 국채는 경기 침체 때 급등하지만 이건 보험처럼 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만 매수를 하는 게 맞고, 한몫에 다 사는 건가요? 아니죠.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이게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르니까 장기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MMF 같은 자산에 넣어두고,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처럼 컨퍼런스 보드 수석 연구원이 현재 소비자들의 잉여 저축이 감소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이 너무 많다. 근데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채널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현재 잉여 저축 대부분이 소진 중에 있고, 학자금 대출이 현재 상환이 연기 중인데 다시 상환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 초쯤에는 소비가 지금 좋지만 소비가 감소가 예상된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 수석 연구원이 밝히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이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전에 들어가면서 국제 유가가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 이란도 개입을 할 경우에는 이 협상의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이 개입을 못하게 하는 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국제 유가가 심상치 않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뉴스인데, 그중에 컨퍼런스 보드 수석 연구원이 말했던 이 부분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우리 채널에서 매달 모니터링 해드리는 지표가 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 10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원칙을 따르면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이 증가율입니다. YOY로 0 이하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구간들 한번 보세요. 이때가 00년입니다. IT 버블이 붕괴했던 시기 직전이고,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이때가 금융위기 터졌던 시기고, 2016년은 운 좋게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2019년부터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떨어졌는데 코로나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원칙대로 활용을 하면 되냐? 나는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게 너무나 싫다. 내가 덜 벌면 덜 벌었지 절대 돈을 잃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의 YOY 증가율이 역성장을 해서 이 추세적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채권 비중, 이렇게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면 돼요. 이때 00년부터 뚝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현금화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9.11 테러부터 시작돼서 2003년까지 장기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그 기간을 굉장히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추세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는데 이때 현금화를 했어도 금융위기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도 하락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현금화를 했다면 코로나 때 발 편하게 현금 들고 기다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만약에 경제지표 조금만 더 열심히 모니터링 한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추세적으로 이게 매수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03년도 그렇고 09년 그리고 2020년에 하반기부터 이 저점에서 헐값이 된 주식을 쓸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칙을 경제지표 보고 지키면 남들 반토막 나서 뭐 한강을 가네마네 뭐 이러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올해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그냥 물려있던 거 반등 이용해서 다 현금화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욕심이 나서 올해 뭐 계속 대출 받고 투자하거나 그러신 분들 꽤 많은데 얼마 전에 뭐 중소형주 투자하다가 손실 났네 이렇게 막 질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뭐 어떻게 합니까? 물린 걸. 뭐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컴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보셔도 2022년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돼서 2023년 지금은 역성장 추세가 아주 완연합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은 상당히 두려운 구간이니까 현금화 비중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폭락 오면은 정말 쓸어 담든가 아니면 폭락이 안 오면 어떡하냐? 조정 좀 받다가 다시 올라가면 경기가 쭉 살아나면 다시 또 추세적으로 뭐 어떻게 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겠죠. 그럼 그때 확인하고 사도 절대 안 늦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투자해서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지시지 말고 위험할 때는 현금화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잘 해라.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좀 제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토토 해보셨습니까? 스포츠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에 따라서 그 배당 받는 거. 아니면 경마 해보셨어요? 1등 맞추면은 크게 배당 받는 거.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떤 팀이 이길 거다. 뭐 픽을 주네 마네 하면서 경마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이 1등을 할 거다. 무슨 지가 신이 나라도 되는 것처럼 예언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엄청나게 많은 바보들이 그런 애들한테 수백만 원 막 돈을 주면서 정보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안타깝다.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주식판에 우리들이 바보예요. 왜냐? 정말 주식시장에는 몇 개월 내에 오르는지 어떤 종목이 오를지 이게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자신하는 사기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수백만 원씩 내고 정보를 들으려 하는 그런 바보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 본인이 그런 바보는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 못 맞춥니다. 저도 뭐 단기간에 몇 개월 내에 주식시장이 오를지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주식시장과 경제 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장기간, 이거보다 더 장기가 뭐 100년을 봐도 똑같습니다. 실질 GDP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 보세요. 경제 성장률이라 그러죠. GDP 증가율이. 경제가 성장할 때 주식시장 성장하고 경제가 쭉 성장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꺾여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같이 꺾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어요.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점에 치닫아서 성장이 둔화되면 그 다음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 폭락 오고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확인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뭐냐? 이렇게 각 분야의 경기에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는 지표들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뭐 장단기 스프레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10년물 국채에서 2년물 국채 금리 뺀 거. 자, 이게 마이너스에 가 있으면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죠.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이라든가 건축 허가, 그리고 중간 노동시간, 뭐 이런, 그리고 설비 투자 관련 지표들,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실물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확인을 해봤더니 이 다수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들이 다 역성장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 GDP가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이 경고음은 2022년부터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2023년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실제 주식시장은 2023년에 올랐죠. 하지만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은 동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이게 반대로 회복이 되거나 그러면 그러면 저도 이제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라 이런 말씀을 전혀 안 드리는 거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저의 이 진심 어린 조언 이런 거 들으시고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뭐 교육 같은 그런 소통을 제가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그 업황에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은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뭐 증거 영상도 가끔 올려드리긴 하지만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런 거 가감없이 솔직하게 계속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닫힌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네,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